자, 이어서 오늘의 작전 가보도록 할 텐데요. 작전도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네요.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, 통신 서비스가 허가가 됐고 이제 곧 소비자들에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스타링크의 상륙과 함께 수혜받는 기업으로 KT의 계열사, 자회사죠. KTCS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에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이 스타링크 통신 서비스를 다 이용을 했는데 국내에서만 허가가 안 났습니다. 번번이 연기를 했는데 과기부가 일단 작년 하반기, 특히 작년 9월, 10월 기점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었고요. 그래서 이제 단말기 관련한 것들을 먼저 개정해야 되거든요. 우리 그 기술 기준에 있어서. 그래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. 이게 한 1개월에서 2,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한 3월 정도에는 그냥 이제 이거는 뭐 통과가 됩니다. 무난히 최종 승인이 날 것 같고 3월에 끝난다면 지금 스타링크 코리아가 작년에 이미 들어왔거든요. 그럼 빠르면 이제 상반기 여름께에는 본격적으로 스타링크의 이 통신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또 우리 한국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스타링크 코리아에 따르면은 세 곳 모두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LG U+도 있고요. SK는 SK텔링크, KT는 이제 KT셋이라는 이제 위성 회사 등과 함께 모두 타진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호재를 국내 통신 3사가 놓치지는 않겠죠. 3사 모두에게 다 연관이 돼서 3사가 아마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뭐 가입 같은 것들, 마케팅이라 이런 것들을 협력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미국 쪽에 따르면 일단 단말기 가격이 최소가 149달러, 한 뭐 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70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월 이용료가 99달러, 100달러, 우리 오늘 한 14만 원, 15만 원이 이제 되겠죠. 그런데 이것도 서비스에 따라서 앞서 단말기의 가격도 그렇고 월 500달러짜리 이용료도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걸 주로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누가 이용을 할 건가? 개인은 아닐 것 같고요. 아마도 그 LCC 이제 저비행 항공사 비행기 내에서도 이제 뭐 통화라든가 이게 다 돼요. 선박 배라든가 뭐 항공사들 기업이 우선적으로 가입하지 않을까. 개인 수요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 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국내 통신 상사의 뭐 서비스 개인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 왜냐하면 국내는 그렇게 이제 영토가 크지 않잖아요. 오지가 드물고 막 그런 섬에도 터지거든요. 웬만한 무인도가 아닌 이상. 근데 막 그런 쪽에서 개인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면서까지 이걸 가입할 것 같지는 않아서 소매 시장에는 이 스타링크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기업적 수요는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왜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KTCS를 골랐냐면요. 이 KTCS라는 곳이 과거에 124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124 서비스만 이제 따로 분사를 하면서 이제 고객 센터 관련한 모든 부분들은 이제 KTCS에 대해 맡겼거든요. 뭐 124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의문점 같은 게 스타링크 있을 때 컨택한다거나 또 유통 관련한 기기 유통 같은 것들을 다 이 KTCS에서 물류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인은 아니더라도 기업 고객들이 빠르게 늘게 될 땐 단기적으로 아마 가장 먼저 좀 돋보이지 않을까 실적과. 그래서 오늘 KTCS를 연관 종목으로 골랐고요. 또 통신 3사 중에서 이 스타링크 서비스의 스페이스X와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 KT입니다. 왜냐하면 이 KT셋이 지난번에 무궁화위성 6호 날렸을 때 그 발사체가 팰컨 9을 활용하면서 꽤 돈독해졌다라고 하고 작년 7, 8월 그때 뉴스를 좀 봐도 아마도 KT가 그때 당시 막 스타링크가 허가 안 나고 막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이 스페이스X와 자기가 협력을 해서 스타링크가 국내 들어올 때는 다각도로 뭐 사업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이 스페이스X 쪽과 KT가 꽤 친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물론 통신 3사가 다 컨택을 하겠지만 뭐 KT 쪽 그다음에 KT에서 서비스와 유통 담당을 하는 이제 KTCS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작전주로 분석을 해보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앞서도 스타링크 얘기 많이 하고 6G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 스타링크 서비스라는 게 뭔지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앞으로의 뭐 수혜주 관련주를 더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것 같은데 정말로 개인 고객 보고 들어왔을까? 또 기업 고객 보고 들어왔을까요? 스타링크가 그 배 뭐 아니면 뭐 LCC 이런 항공사들 보고 들어왔을까? 그건 아니다. 이제 앞으로 5 시대에서 프리 6G 그리고 이제 6G로 넘어갈 때
스타링크가 먼저 우리나라의 6G를 싹 다 좀 독점하려는,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. 이거를 대비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.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율주행 가려면 또 UAM 가려면 로보틱스 가려면은 5G로 못 갑니다. 신호가 멈춰라, 움직여라 할 때 거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m를 더 가버려요. 5 시대에는. 그러니까 6G 시대에야 있어야 멈춰라는 신호에서 이제 바로 멈추게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스타링크의 이 저궤도 이동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커버를 하게 되느냐.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, 이제 스타링크는 저궤도잖아요. 저궤도 방식. 한 1200km, 1500km에다가 저기 지금 저궤도 통신 위성이라고 빨갛게 그림 나오는데 저거를 그냥 쫙 까는 겁니다. 지구에 1200, 1000km 상공에다가 다 뒤엎는 거예요. 전체 커버리지를 다 뒤엎고 그 위에 꼭대기 한 3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? 걔와 지상을 연결해 주거나 자체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이 지상국과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에서 6G 같은 것들로 이제 기지국을 막 설치할 때 그쪽에서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저 3만 킬로에 있는 저 위에 있죠. 대용량을 커버리지하는 정지궤도가 아니라 저궤도 통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 물류라든가 6G의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할 때는 저 저궤도 위성 깔아놓은 저게 앞으로 행심이 되는 건데요. 스타링크가 바로 저 저궤도 위성 통신을 까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고 이 저궤도 이동 통신이 좋은 것이 짧아가지고 이 상공이 기지국가도 왔다 갔다도 편하고요. 자기들끼리도 쌍방향 통신이 되고 있고 데이터 전송 시간도 엄청 이제 빠른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또 이제 빛을 발하고 있고 이번에 LA 산불 때도 스타링크가 또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꽤 많이 깔아놨습니다. 작년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저 스타링크 것만, 스페이스 X 것만 7,000개를 깔아놨고요. 지금 2027년에 4만 2천 개를 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, 그러니까 스페이스 X만 까는 게 아니잖아요. 아마존의 이 블루 오리진도 여기도 깔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도 한 5천 개에서 1만 개 깔면 5만 개 정도가 깔리면 이제는 거의 지구의 그 1200km 상공은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2026년, 2027년쯤에는 일단 인프라 차원에서는 뭐 UAM이든 자율주행이든 하나도 손색 없이 완전히 깔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모든 우리 지구의 공간, 그게 섬이든 뭐 터널 아니든 다 상관이 없이 깔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, 스타링크 단순히 뭐 섬에서 통화되잖아.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전화되잖아, 인터넷 되잖아. 이것을 넘어서 저런 자율주행과 뭐 로보틱스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에 시작되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KTCS를 갖고 왔지만 뭐 더 범위를 넓히면 자율주행 또 UAM, 로보틱스 산업까지도 관련주 테마까지도 형성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